네, 안녕하세요. 국제상무론 어, 마지막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상무론에서의 마지막 강의 내용은 무역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역계약이 이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무리도 이루어지겠죠. 정상적으로 무역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한다면, 원활하게 무역 거래가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행에 의한 종료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잘 이행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합의에 의한 종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하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상호 합의하에 뭐 전속 계약을 해제했니 뭐 그런 뭐 뉴스들을 본 적 있을 건데 뭐 그런 거죠. 상호 합의에 따라서 계약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 위반에 의해서 종료 혹은 이행 불능에 의한 종료가 있을 수 있는데 누구 하나가 계약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 위반이죠. 계약 내용대로 하기로 했는데 계약 내용을 어,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약 위반에 의한 종료가 있을 수 있고 이행 불능에 의한 종료는 계약이 성립을 한 건 유효해요. 제대로 된 계약이에요. 그게 뭐 해지될 수 있거나 무효인 계약이 아닙니다. 유효한 계약인데 이거를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계약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뭐 여기 이행에 의한 종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합의에 의한 종료도 사실상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약 위반에 의한 종료나 이행 불능에 의한 종료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위반에 의한 종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행 태만이 있습니다. 이행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고의나 가시에 의해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계약의 이행 불능이 있을 수 있는데 원시적 이행 불능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 자체가 무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존재하면 안 됐었던 애였던 거예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게 이제 원시적 이행 불능입니다. 후발적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이 성립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후발적인 사태가 발생을 해서 뭐 그런 경우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 후발적인 계약 이행 불가능이 누구든가 계약 당사자 중에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 인하면 그것은 후발적 계약 이행 불능인 것인데 당사자들의 기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이라고 해서 frustration이라고 합니다. frustration. 자, 그다음에 이행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의사가 바뀐 거예요. 나 계약 이행할 의사가 없다. 이런 거고. 불완전 이행은 이행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해. 음.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계약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도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경중이라는 거는 심한 계약 위반, 덜 심한 계약 위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어, 무거운 그러니까 중한 그런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의로 했다거나 뭐 알고도 그렇게 했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이제 중한 계약 위반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계약 해제 가능하고요. 사소한 계약 위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봐서 계약 해제가 불능,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고 뭐 손해배상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무론에서는 비엔나 협약의 내용을 자세하게 학습하진 않았는데 무역 계약론이나 이런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이나 비본질적 계약 위반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하게 될 내용이긴 하지만 그 계약 위반도 이게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 한 거랑 모르고 정말 의도하지 않게 사소하게 피해도 사소하고 경미하고 그런 계약 위반이랑은 어떤 대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누군가가 계약 위반을 했다라고 칩시다. 계약을 하긴 했고, 무역 계약을 해서 누군가는 물건을 팔고, 누군가는 대금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안 해요. 안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클레임을,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 체결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니? 그것을 계약 이행을 해라. 혹은 너와 내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너에게 당연한 권리로서 나의 권리를 너에게 주장하겠다. 그런 것들이 클레임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임이 불만은 아니에요. 당연한 나의 권리 행사예요. 그거를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냥 컴플레인하고 클레임은 달라요. 컴플레인은 식당 가서 막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거가 컴플레인이고, 클레임은 정당한 내 권리야. 정당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역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 계약상에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뭐 운송 클레임, 운송인이 제대로 운송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보험 클레임, 보험 계약상에 클레임을 제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볼 수가 있는데, 무역 클레임도 무역 계약에 따라서 물품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할 때 무역 계약의 주요 조건들 이런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 뭐 품질, 수량, 뭐 대금 지급 방법, 단가, 선적 방법, 선적 시기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거야. 품질 불량이라든지 품질이 상이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선적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지연 선적이 일어났다든지 대금이 미지급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 클레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무역 클레임도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정당하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마켓 클레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켓 클레임은 명확하게 사전적 정의로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매수인이 이제 부당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할 때는 100달러에 했는데 국제 시세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뭐 한 200달러 됐다라고 칩시다. 100달러에 체결한 그 계약을 이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한테 손해를 가져다 주는 행위가 된다면 그 계약을 일부러 깨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마켓 클레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계획적 클레임은 저거는 약간 고의성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기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그 악의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계획적 클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쟁 해결 방법을 해야 됩니다. 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클레임을 제기를 하면 뭔가 이거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무역에서는 이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사자 간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당사자 간의 하회 또는 타협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선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알선 조정이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재는 진짜 여기 중재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없는데 조정안을 내놔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너는 이렇게 조금 양보하고 너도 이렇게 양보를 해.
뭐 그런 조정안을 내놓는데 이 조정안이 당사자들이 나 그거 안 따를래 하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중재가 있고 소송이 있는데 알선 조정의 그 조정인처럼 중재 또한 중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중재인이 내리는 중재 판정은 단순한 조정안하고 달라서 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이 분쟁 당사자들이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 중재 판정은 외국에 있는 당사자하고 이 국제 물품 매매나 이런 국제 계약에서 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송은 여러분들 법원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대한민국은 3심제고 뭐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법체계,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 분쟁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뭐 하회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제3자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제3자가 구속력이 없는 그런 하해를 권고를 한다든지 조정안을 내놓는 알선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비트레이션 중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알선 조정 중재는 이걸 묶어서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은 대표적인 법적 분쟁 해결 방법이죠. 근데 그런 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AD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중재입니다. 이 중재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있었던 이런 어떤 법적 분쟁에도 적용이 되지만 국외에 있는 당사자, 특히 대표적으로 무역 거래가 해당이 되겠죠. 이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재로서 양 당사자들을 구속하고 양 당사자들을 강제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중재 제도가 적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재 합의라고 하는 것은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와는 별도로 중재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약 내용 안에 중재 합의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거 내용에 있는 경우에만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중재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계약 내용에 중재 합의가 들어가 있거나 중재 계약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 어떤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도 중재를 통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대표적인 그 중재 기관이 있고요. 뭐 미국의 AAA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프랑스 파리의 ICC에 있는 중재 법원이라든지 중재 재판소라든지 뭐 그런 전 세계의 상사 중재를 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해서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분쟁에 대한 심리를 진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중재인이 중재 판정을 내릴 수가 있고 이 중재 판정은 만약에 이 외국이 여기 있는 외국이 유역협약 가입국이고 한국은 당연히 유역협약 가입국입니다. 이 유역협약 가입국이라고 한다면 이 중재 판정을 외국에 있는 법원에 들고 가서 그 외국에서의
법원이 최종 판결을 한 것과 동일하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적인 분쟁 해결 제도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상사중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상사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을 하려면 중재 조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중재 해결 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 중재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이 계약,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이 되겠죠. 뭐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면 물품 매매와 관련된 이 계약에서 이 계약에 관련해서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 규칙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중재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중재인에 의해서 최종 결의로 해결한다. 그리고 중재인에 의해서 내려지는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고 그것이 당사자들을 구성한다. 이런 내용들을 중재 조항의 내용이고, 이 중재 조항이 계약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중재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분쟁을 상사 중재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매매 계약에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서 중재 합의를 하는데, 물론 사전에 중재 합의를 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에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합의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중재로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중재로 간다 했을 때 뭐 누군가가 뭐 당사자 일방이 100% 패소를 한다든지 뭐 불리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중재 합의를 안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중재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재 계약이라고 했는데 중재 조항이 있을 수 있고 중재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 계약의 하나의 클로스, 조항으로서 이 중재 조항을 아까 여기 11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계약은 매매 계약하고 별도로 그 중재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재 계약이든 중재 조항이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나는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할래 라고 판단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기각을 합니다. 법원이 그렇게 한가한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중재 계약을 해놓고 중재 합의를 해놓고 소송을 제기를 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는 이 중재 계약이 뭔가 무효가 되거나 중재 합의에 뭐 어떤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중재로서 해결을 하라고 법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만큼 중재 계약과 중재 조항이 영향력이 있고 뭐 하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중재가 소송과 비교해 봤을 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은 외국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렸으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법원에서 뭐 재판을 직접 받지 않는 이상 미국에 멀쩡하게 경제활동이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을 구속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매기거나 뭐 강제 대집행을 하거나 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원의 어떤 판결과 관련된 기판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수입자가 돈을 떼먹고 지급을 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돈 갚으라고. 근데 뭐 그거를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뭐 찾아갈 것인 것도 아니고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중재는 이 유역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해서 승인과 집행에 대한 협약이거든요. 이 유역협약에 대한민국 그리고 뭐 미국, 일본, 뭐 프랑스 이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고 이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판정을 내렸어요. 중재 판정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양 당사자를 구속하고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최종적인 파이널 디시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들고 미국의 법원에 갑니다. 그리고 뉴욕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권한이 있는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런 중재 판정이 내려졌으니 이를 승인해 주시고 미국 법원이 승인해 주시고 미국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중재 판정의 중재 조항의 하자라든지 중재 판정의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그러한 중재 판정의 내용이 미국의 현행법과 뭐 공소양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법원은 그것이 미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을 부여한다. 즉 집행을 하게 해준다는 것은 미국에 숨어 있는 사람도 미국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뭐 강제 집행이나 대집행을 하게끔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 소송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국한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재는 유역협약 가입국 간에는 서로 상호 승인과 서로 상호 집행을 허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성을 가진 분쟁에 있어서의 적절한 분쟁 해결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을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역 거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중재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15번 슬라이드에 그림으로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이루어져서 분쟁이 발생을 해서 중재 판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분쟁 당사자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소송을 하고 싶을 수 있고 중재를 하고 물론 중재 합의가 있으면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재 합의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소송을 제기를 한다. 그러면 뭐 집행이 판결이 내려지겠죠. 하지만 이쪽 한국에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은 사법권이 이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중재의 경우에는 이 국가, 한국과 이 외국이 둘 다 유역협약의 취약국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집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점이죠. 그것이 중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의 분쟁, 그러니까 무역 계약의 종료, 그리고 계약 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 종료들을 살펴봤고,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뭐 계약 위반이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클레임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고 중재가 가지고 있는 무역 계약에서의 분쟁 해결을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다는 점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재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1학기죠. 다음 봄학기 때 상사중재 사례 수업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이 상사중재와 관련해서 또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상사중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학기 국제상무론 수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LMS에도 글을 올렸다시피 오프라인 수업을
계획했던 것보다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에 올렸던 것보다 실제로 많이 진행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프라인 수업이 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이고 뭐 온라인 수업으로 다 바뀌어서 편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근데 또 오프라인 수업에 나와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다른 이제 학우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이렇게 그 오프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학기는 저도 좀 아쉽고 하지만 뭐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중간고사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뭐 너무 처진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뭐 중간에 몰려 있기 때문에 뭐 기말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역전 가능하고 충분히 많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학기 마무리 잘 하고 기말고사를 통해서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수업 마무리, 좋은 학점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국제상무론 수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